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남긴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인 리하르드 바그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바그너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나 이 사람이 남긴 작품도 많을 뿐더러 또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할 예정인데, 일단 텍스트는 그 제목이 문학과 음악, 바그너에 관한 에세이를 중심으로 이 텍스트인데, 지금 이 텍스트는 토마스 만이 바그너에 관해서 쓴 수필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바그너는 토마스 만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줬고, 이건 토마스 만은 독일의 대표적인 그 문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대표작 어떤 게 있어요? 부덴브루크가 일간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의사한테 짜우브베르크, 또 베니스의 죽음, 데 토트 인 베니디시, 죠? 토니오 크레그, 그 외에도 다수 많은 파우스트 박사라든지, 괴티 파우스트하고 다른 작품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 토마스 만 형제, 하이니히 만 형하고도 유명하죠. 서로 이제 정치적 신념이 달라서 갈등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유명한 철학자 니체와도 또 바그너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텍스트를 다루기 전에 바그너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알고 이 텍스트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이건 바그너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진은 사실은 이 사진입니다. 지금 거의 동일한 사진이죠. 이 사진이 좀 나이가 들었을 때지만 이 사진이 바그너 사진으로 많이 나오고, 그 외에 이렇게 다양한 바그너 관련 히틀러가 나오는 거는 이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바그너의 음악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그너의 의도와는 다르게 히틀러가 많이 바그너를 이제 이용을 해서 독일 국민들을 이 바그너의 음악을 이용해서 이제 결집하는데 많이 이용했다는 거. 자, 그러면 먼저 바그너가 일단 잠깐 찾은 거를 잠깐 볼까요? 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진정한 주인공이고 바그네리안의 여러분 바이로이트 축제 알죠? 독일의 유명한 엄청나게 또 장기간 하는 그 유명한 축제의 주인공이 이제 이 바그너 음악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진행되고, 또 바그너가 오페라를 썼지만 이 오페라가 바그너는 주로 스토리 중심입니다. 굉장히 길지요. 바그너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봅시다. 실질적인 교주인 그 리하르트 바그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재가 이제 망상으로부터의 평화라는 이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제목이 그렇죠. 그 바이로이트에 이제 그 바그너가 마지막까지 살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이름이 이제 그 밤프리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마 독일어로 그 이제 망상이라는 단어와 이제 그 평화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된 거라고 하네요. 그게 이제 집 앞에 실제로 그게 이제 바그너가 직접 이름을 지었고, 바그너가 그렇게 칭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집 앞에 이런 사실 그 현판이 있다고 합니다. 밤프리트라는 집 이름이 밤프리트입니다. 하여튼 그는 위대한 천재죠. 이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음악 몇 편. 자, 우선 이제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설도 그렇지만 또 음악 몇 편 들어보면 많이 들어본 음악, 바그너의 음악 중에 영화 음악으로 또 많이 이용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소개 일부 하겠지만, 몇 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결혼식 때죠. 예. 저도 결혼할 때 오래됐습니다. 2002년도에 전에 했지만, 그때 저도 이제 약간씩 변주는 됩니다만은, 이 바그너의 작품입니다.
옛날에 그 주말의 명화 할 때, 영화 시작할 때 이 음악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씩 들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죠? 귀에 익은 부분들. 웅장한 느낌이 들죠? 전체적으로. 발퀴리의 기행, 리베롱의 반지에서 나오는 지옥의 묵시로 사용됩니다. 영화 지옥의 묵시로. 베트남 밴드죠. 자, 이 음악들을 들으신 분은 이제 이게 어떤 음악인지 대충 눈치를 방금 챘을 들었던 음악,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결혼 행진곡, 그 다음에 뉴스 우리 처음에 예전에 뉴스 KBS 그죠? 뉴스 제작할 때 시그널 음악 지옥의 묵시 영화 음악 결혼식에 가면 늘상 듣는 이제 결혼 행진곡. 이거 넘어가고 그 일리아 그 두 번째 작품. 네, 원래 원제가 이제 로엔 그린이고 그 다음에 파르치발스곡 그 다음에 니벨룽엔의 반지 발퀴리의 기행 이게 이제 아까 그 지옥의 묵시로 해서 사용된 음악입니다. 원래는 그 발퀴리에서 이제 발퀴리의 그 비행이라는 그런 음악입니다. 이 사실 이제 뭐 나중에 소개해드릴 그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 발퀴리라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사실 지상에서 이제 영웅들이 전쟁이나 이런 영웅들이 전쟁터에서 죽으면은 이 9명의 그 신이죠. 신인들의 딸인 발퀴리가 그 죽은 영웅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신들의 그 궁전에 뭐 경비를 맡기고 뭐 이런 때 썼다 그러는데 이 음악은 이제 사실 발퀴리가 이제 막 날아다닐 때 그때 이제 그 바그너가 썼던 그 음악들입니다. 그게 발퀴리의 비행이라고 그러죠. 자, 요게 이제 그 반프리트 그 바그너가 이제 그 바이웨이트에 있는 바그너의 집입니다. 아까 이제 그 합성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반하면 이제 독일어로 반진할 때 그죠? 그 망상이라는 의미 헛소리 뭐 할 때 반 그다음에 프리덴 이게 이제 평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합성을 하는 말입니다. 그죠? 네, 반프리트. 요 옆에 이제 그 바그너의 무덤도 지금 같이 있죠. 이 반프리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망상에서부터의 평화인데 그 집 앞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나의 망상이 평화를 찾은 이곳에서 이 집이 나에 의해 망상으로부터 평화라 이름 지어질 것을 명한다. 뭐 사실 이제 번역상에 뭐 그 뉘앙스까지 우리가 번역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비슷한 의미겠죠. 뭐 본인만이 알겠지만. 자, 이 그 바그너에 대한 평가는 아주 극과 극을 달립니다. 뭐 그가 천재라는 거에서는 사실 이견은 없지만 그 영국의 이제 그 시인 오드는 아마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천재 중에 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극찬을 했는가 반면에 이제 그 러시아의 이제 그 음악가죠 스트라빈스키는 사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 라돈나의 모빌레가 이제 베르디 그 리고레트에 나오는 아리아인데 한 2분 남짓한 아리아 속에 담겨 있는 내용과 창의력이 니벨룽의 반지 이제 4부작이라고 그랬죠. 총 공연 시간이 한 16시간 내서 7시간 정도 되는 그 대작인데 전체 거창한 장강술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독일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서로 반감이 많죠. 적대적인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좀 깎아내린 표현인데, 이건 좀 민족적인 어떤 그 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바그너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욕이죠. 2분 남짓한 아리아에 담겨있는 철학이 17시간 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생지는 이렇습니다. 그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동독 지역이죠. 그 작센주의 그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라이프치히는 이제 작센주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옆에 이제 사실 드레스덴이 더 유명한 도시죠. 구동독 지역이죠. 바그너가 드레스덴 왕립극장에서 뭐 이 실제 악장 노릇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 하여튼
이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은 또 바그너와 뗄래야 뗄 수 없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이제 바그너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바이로이트 쪽은 이 바이에른주입니다. 약 한 200km, 2시간 남짓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우토반이니까 가능한 시간이죠. 200km를 2시간 만에 돌파하는 게. 사실 이제 그 바그너가 이제 6살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가 그 배우인 이제 가이에라는 배우하고 이제 재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바그너는 어릴 때 뭐 음악적인 그런 분위기의 가정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극단 연극을 하는 배우인 의붓 아버지에서 자랐으니까 사실 바그너는 사실 어렸을 때 조기 음악 교육을 받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9살이 돼서 이제 피아노를 시작하고 대학 입학해서 이제 음악을 했으니까 사실 바그너는 뭐 사실 또 작곡가인 건 틀렸는데 바그너는 이제 수필도 많이 썼고 뭐 논문도 많이 쓰고 또 심지어는 뭐 자기가 만든 오페라는 거의 대부분 그 대본을 자기가 직접 썼죠. 그렇죠. 예. 다른 작곡가는 틀립니다. 다른 작곡가보다 그런 식으로 스토리 중심입니다. 이야기 중심. 그죠? 예. 그게 조금 다른 작곡은 차이가 있죠. 이제 그걸 쓰고 뭐 이 평론 비평에도 지금 일각이 있었으니까 뭐 사실 엄청난 이제 그 다재다능한 천재였던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833년에 이제 베버 그 마탄의 사수라는 그 오페라를 만드신 분이죠. 독일 분인데 이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첫 오페라 요정을 뭐 만들었다는데 사실 이제 공연은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아마 그 바그너가 죽을 때쯤 돼가 아마 초연이 됐던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 기록은 바그너 없습니다. 음악은 또 나중에 바그너가 죽고 나서 바그너의 부인이 굉장히 돌아가신 남편의 이 바그너의 음악을 알리는데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부인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그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준비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연애금 니엔치라는 작품은 성공 자, 왕립 지휘자로 이제 어떤 뭐 나름 직업을 얻고 나서 방하는 네덜란드인 좀 유명한 작품들이 나오죠. 네덜란드인 그다음에 탄호이저, 로엔그린 이런 작품들이 유명한 작품들이죠. 자. 이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과 이제 타노이저를 이제 사실 발표를 하죠. 나서 이제 뭐 저기 망명한 생활을 보니까 망명상을 했죠. 쇼팽하우의 영향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독일의 유명한 그 음악인이든 문필가든 뭐 망명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망명문학이라는 그런 어떤 명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미국이나 스위스나 이런 전쟁을 펴서 그쪽으로 이제 망명해서 활동했는데 바그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바그너 남의 위대한 작품들 중에 또 나오죠. 1860년에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죠? 신화를 소재한 그리고 뉴른베르크 명가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니벨룽겐의 반지, 파르치팔 이런 작품들, 그죠? 받고 그다음에 또 자신을 이제 후원했던 사람이 이제 부인인 마틸데하고 불륜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코지마와 1861년에 재혼했죠. 정치적인 코지마 이 부인이 추방이 해제가 됩니다. 바그너 음악을 그러고 나서 알리는 이제 굉장히 유명했을 첫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이 아니고 두 번째 부인인 코지마 이 부인이 바그너 음악을 알리는데 일조했습니다. 이었던 미노와 정식으로 이혼을 하는데 1864년 드디어 이제 동쪽에서 온 왕자님을 만나죠. 바이에른 굉장히 젊은 상태에서 이제 바이에른 국왕에 취임을 한 루트비 2세가 결국 이제 죽을 때까지 결국 그 바그너의 그 열렬한 이제 후원자 노릇을 하죠.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해결해주는 그게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하죠. 이건 사실 약간 이탈리아풍의 이제 오페라라고 이렇게. 자, 지금 바그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같이 살게 되죠. 사실 잠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는 굉장히 또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이나 연애를 보면 첫 번째 이제 부인이 이제 미나하고 생활을 그렇게 순탄치 못하고
자기 그 후원자였던 그 오토 베젠동크의 부인인 마틸데와 이제 불륜이 잠깐 있었던 것 그렇죠. 같고요. 그다음에 폼빌러의 이제 부인이었던 코지마하고 이제 24살 차이 나는 여성과 이제 결국 또 다시 불륜 끝에 두 번째 재혼을 부인으로 이제 되고 결국 코지마와 끝까지 같이 살게 되죠. 사실 코지마는 이제 그 바이러트 페스티벌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사상을 이렇게 보면 이제 사실 이제 반유대적이냐 하는 부분이 유대인에 대해서 반유대적인 그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히틀러가 바그너를 이용을 했죠. 나중에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지금도 이제 그 회자되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재물이나 어떤 상술, 상업, 물질에만 관심이 많다 해서 유대인들을 좀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주된 그건데 사실 제가 보기에 이 그 맨델스존이나 이제 이런 맨델스존이 문명한테 상당히 반감 유대계거든요. 그 맨델스존이 이 바그너를 싫어했습니다. 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그죠? 예. 가졌던 건 틀림없고요. 이나 독일이라는 국가에 이제 융화되지 않고 자신만의 어떤 방식을 고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 가졌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맨델스존과 같은 이제 어떤 금숟가락 굉장히 좋은 집안에 금수저, 돈 많은 집안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질투심도 상당히 작용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뭐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궁극적으로 그때 이 사람이 뭐 나치즘은 사실 뭐 그는 뭐 바그너의 책임은 아니죠. 이건 이제 나치즘은 히틀러가 바그너를 이용한 거지. 뭐 바그너 자체가 뭐 나치즘의 그 나치즘 맹신하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그너가 이제 독일 민족을 이제 그 좀 경배하는 그런 음악,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는 음악을 작곡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만 나치즘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 뒤에 이제 히틀러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바그너를 이용했다고 봐야 되니까 뭐 그거는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히틀러는 1889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바그너는 1883년에 죽은 사람이니까 두 사람은 어떤 그렇죠. 식으로든 만난 적도 뭐 없죠. 이 인간 세상에서 인연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자기 두 번째 부인인 코지마하고 이제 자기 며느리가 사실 히틀러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그런 이유로 이제 그 바그너의 전체적인 이런 생전에 있었던 어떤 상당한 자료들을 이제 그 히틀러나 나치즘에서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다 뭐 이렇게 결론 짓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해서 생각합니다. 대단한 민족주의자였던 건 틀림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의 음악 세계를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라이프 모티브라고 이제 큐도 이거는 동일하죠. 이제 사실 거의 이제 오페라에서 굉장히 나타나죠. 실제로 우리가 직접 하는 이제 노래하고는 달리 대사하고는 달리 어떤 그 동기를 미리 예견하게 하는 어떤 음악이 나오면은 그 음악대로 어떤 극들이 이끌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보통 라이프 모티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음악들이 사실 이제 바그너 오페라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 끊기는 걸 결코 싫어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제 무한선율. 그렇죠. 그다음에 대체로 그래서 이제 바그너의 음악이 대체로 좀 깁니다. 짧은 게 별로 없어요. 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금 반응 계정 화성 뭐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고 나중에 이제 음악 전문가한테 전적인 관례라면은 그 어떤 역할 거기에 이제 뭐 바그너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바그너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그너가 니체와 또 굉장히 서로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니체와 바그너에 대한 내용도 제가 찾아놨는데 잠깐 볼까요? 한 15분 정도 됩니다. 리프치에 있는 브루크하우스의 집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니체는 이때 3년 전인 1865년도에 쇼펜하우어 철학에 완전히 매료된 상태였고 바그너 또한 그의 청년 시절부터 삶이 끝날 때까지 쇼펜하우어 철학에 깊이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은 이야기가 아주 잘 통했을 서로 겁니다. 통했죠.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서로가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통해서 서로가
대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니체와 바그너의 우정은 시작되었죠. 바그너의 부인이었던 코지마의 일기에는 1869년부터 1877년까지의 기간 동안 니체가 200여 차례나 등장했으니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니체가 바그너와의 교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사람의 보라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휴양에 관해 말하는 지금 나를 가장 심도 있고도 가장 마음속 깊이 휴양하게 했던 것에 한마디 감사 표현을 하고 싶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리하르트 바그너와의 아주 친밀했던 교제였다. 나머지 내 인간적인 관계들은 유치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나는 어떤 대가를 받는다더라도 트립센에서의 날들을 내 인생에서 떼버리고 싶지 않다. 그 신뢰와 쾌활과 숭고한 행운의 날들을, 그 심오한 순간들을. 니체는 왜 바그너를 숭배했을까요? 먼저 니체는 모든 예술 중에서 음악을 가장 뛰어난 형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음악이야말로 현상세계 배우에 있는 본질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했죠. 니체가 이제 신화로 치면 디오니소스 신화,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도치와 환상 이런 쪽의 어떤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제 바그너의 음악이 특히 니체한테는 마음에 들었던 이는 거죠.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음악은 결코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모든 현상의 내면적 본질인 즉자태, 즉 의지 그 자체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악은 이런저런 개별적인 특정한 기쁨, 이런저런 비애, 고통, 공포, 환희, 흥겨움, 마음의 평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비애, 고통, 공포, 환희, 흥겨움, 마음의 평정 그 자체를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아무런 부감을 없이, 즉 그에 대한 아무런 동기도 없이 그와 같은 감정들의 본질적인 것을 표현한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삶의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살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네, 여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의욕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현존하려고 하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가 말하는 의지는 목적 없는 영원한 생성, 끝없는 흐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의지를 고통이라고 파악했죠. 쇼펜하우어에 대한 부분 할 때 이 내용 우리가 잠깐 들었으니까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와 관련해서 그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한 무엇인가를 의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욕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고통을 받죠.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반대로 아무것도 의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권태가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슬프게도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는 이러한 맹목적 의지, 즉 삶의 의지가 이끌고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삶은 쇼펜하우어에게 고통이죠.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 동양 철학 중에서도 특히 불교 쪽에 저격이 붙죠. 그죠?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가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런 어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도 쇼펜하우어를 따라서 음악이야말로 의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극이란 건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인 음악으로부터 태어난다고 보았던 거죠. 비극의 탄생의 부제목이 음악의 정신으로부터 비극의 탄생인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니체는 비극의 탄생의 전신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에서 이렇게 말하죠. 비극적 음악을 통해 가장 내면적인 자연사상, 모든 현상 속에 내재하고 모든 현상을 넘어서는 의지의 떨림을 표현한다. I feel like I'm dealing. 자, 이 선전 잠깐 넘어갔습니다. 는 비극의 탄생에서 음악은 디오니소스적 인식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신화를 낳는다고 말한 겁니다. 결국엔 그리스 비극 역시 이러한 의지의 표현으로서의 음악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서 바그너와 니체의 접점이 보입니다. 바그너는 가장 근원적이며 순수한 국민적 시작품의 소재는 모름지기 한 시대의 성격에 사로잡히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신화여야 한다고 주장. 그렇죠. 바그너의 음악에는 그래서 신화를 소재로 한 음악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그너의 대표적인 그 음악 중에 오페라 중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 니벨룽겐의 반지 이런 게 전부 신화에서 소재를 딴 거였거든요. 했죠.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니벨룽겐의 반지는 모두 독일과 북유럽의 신화를 소재로 만든 악곡입니다. 그리스 비극 전문가였던 니체는 이러한 바그너의 주장에 매료됐겠죠. 자신과 생각이 비슷하니까요. 이렇게 쇼펜하우어와 바그너의 영향으로 탄생한 니체의 첫 번째 작품 비극의 탄생을 바그너에게 헌정하며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정신에 따라 예술이 삶의 최고의 과제이며 진정한 형이상학적 활동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은
작가들은 이러한 진지한 독자들을 계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니체는 바그너를 통해서 비극과 음악 정신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그너의 악극은 방금 말했듯이 신화를 통해 세계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니체의 주장, 즉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아폴론적인 것으로 형상화시킨 그리스 비극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독일 정신이 음악, 정확히 말해서 바그너의 음악을 통해 새로워지고 깨끗해진다는 희망을 발견한다고 말하죠. 자, 여기서도 나오지만 독일 정신, 그죠? 이게 이제 그래서 바그너의 음악이 이제 추구한 것이 독일 민족, 자기 독일 민족의 어떤 정신을 이 음악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떤 신화상의 소재에서 많이 따왔고, 그래서 히틀러가 나중에 집권할 때 독일 국민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바그너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리스 고대의 재탄생이 목전에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어느 누구도 없애버리지 말기를. 우리는 그리스 고대 안에서만 독일 정신이 음악의 불꽃 마법을 통해 새로워지고 깨끗해진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극은 음악의 최고 황홀경을 자신 속으로 빨아들여 우리에게서처럼 그리스인들에게서 직접 그 음악을 완성시킨다. 그 다음 비극적 신화와 비극적 주인공을 그 옆에 세운다. 이 비극의 주인공은 힘센 거인처럼 디오니소스적 세계 전체를 자기 등에 짊어지고 우리의 짐을 걸어준다. 그렇기에 니체는 바그너를 그 당시 독일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것, 또 독일적인 덕목들에 맞서는 외국으로, 대립으로, 저항의 화신으로 느꼈다고 말합니다. 니체는 이 사람의 보라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심층적인 본능에 독일적인 것은 모두 낯설기에, 그래서 독일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소화가 잘 안 되는 나이기에 바그너와의 첫 접촉은 내 삶에서 첫 번째 안도의 숨을 쉬게 했다. 나는 그를 모든 독일적 덕목들에 맞서는 외국으로, 대립으로, 저항의 화신으로 느꼈고 존경했다. 니체에게 있어서 당시 독일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독일인은 구름을 사랑하고 불명료하고 생성하고 있으며 어슴푸레하고 축축하고 가려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즉 모든 종류의 불확실한 것,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위치가 바뀌는 것, 성장하는 것을 독일인은 깊다고 느낀다. 이것은 그래도 독일적인 것인가? 이 답답하게 외치는 소리는 독일인의 가슴에서 나온 것인가?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살을 떼어내는 것이 독일의 육체가 하는 짓인가? 목사처럼 손을 벌리는 이 태도가, 향 피우는 연기와 향내 풍기는 이러한 관능의 자극이 독일적인 것인가? 그리고 이와 같이 멈추고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것이, 이와 같이 불확실하게 땡땡하며 울리는 종소리가 독일적인 것인가? 이와 같은 수녀들의 추파, 아베 마리아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이 모든 거짓된 황홀에 쌓여있는 천국과 천국 저편이, 이것이 그래도 독일적인 것인가? 그러나 니체가 봤을 때 바그너와는 달랐습니다. 바그너의 작품 속 신화적 인물들은 자유롭고 경쾌하며 명확했죠. 바그너가 매료된 독일과 북유럽의 신화들은 되게 야만스럽고 잔인하며 구조도 군더더기 없이 복잡하지 않고 보는 이가 시원하고 통쾌한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화들을 토대로 작품을 만들어낸 바그너에게 니체가 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그너의 작품에서 이제 독일적인 것은 게르만적이고 좀 더 남성적이고, 여기는 뭐 시원시원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정말 독일적인 것이다. 니체는 이제 그런 게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비록 바그너가 말년에 파르지팔, 마이스터징어, 즉 독일적인 음악, 결국 낭만주의적인 음악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니벨룽겐의 반지의 등장인물, 즉 지크프리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독일적인 음악으로 돌아간 죄를 충분히 면한다고 말합니다. 니체가 바그너의 작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실상 늙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문화 민족의 취향에 대해 전적으로 너무나 자유롭고 가혹하고 너무나도 쾌활하며 너무나도 건강하고 너무나도 반카톨릭적이 될 수 있는 저 아주 자유로운 인간 지크프리트의 모습을 보라. 이 반낭만주의적인 지크프리트인 그는 더욱이 낭만주의에 어긋나는 하나의 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 지크프리트는 여러분 알죠? 그 니벨룽겐의 반지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죠. 이제 바그너는 노년의 우울한 시기에 그가 그 사이 정책이 된 취향을 선취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종교적 맹렬함으로 로마로 향하는 길을 비록 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이 죄를 충분히 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한없이 행복했던 바그너와의 교제는 1876년 8월에 끝이 납니다. 바그너가 최초로 구상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바이로이트 축제의 마지막 리허설까지 참석한 니체가 축제 도중에 돌연 바이로이트를 떠나게 되죠.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내가 어떤 비전에 우연히 마주쳤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날 내가 바이로이트에서 일어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마치 완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나는 아무것도 다시 알아보지 못했다. 바그너마저도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내 기억을 넘겨보았으나 허사였다. 트립센,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복의 섬이었고 그 비슷한 그림자는 바이로이트에는 없었다.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인가? 바그너가 독일어로 옮겨졌던 것이다. 바그너주의자가 바그너 위에 군림해버렸던 것이다. 독일 예술, 독일 거장, 독일 맥주, 어떤 세련된 예술가에게만, 어떤 취향의 세계 시민주의에만 바그너의 예술이 말을 건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들과 다른 사람들은 독일적 덕들로 치장한 바그너를 다시 보게 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니체는 이 바이로이트 축제에서 바그너에 대한 숭배 분위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니체가 여러 책에서 독일적인 덕들로 치장한 바그너, 부패한 절망적인 낭만주의자로서 갑자기 의지할 데 없이 풀에 꺾여 그리스도교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은 바그너, 정신적인 것 중 지쳐있는 것, 죽어버린 것, 삶의 위협적인 것, 세계 비방적인 바그너가 되었다고 비판하지만 저는 바그너에 대한 질투심도 상당히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니체는 바그너와의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그와 동등하게 대우받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니체는 거장 대 거장의 관계를 원했지만 바그너는 대가와 제자의 관계로 남길 원했습니다. 바그너가 이제 너무 독일 국민 전체한테 추앙받는 그런 경제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니체가 이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 버리니까 아마 질투심도 작용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바그너에게 헌정한 비극의 탄생이 문헌학계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죠. 니체는 비극의 탄생을 통해서 자신이 바그너의 음악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철학을 세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쓴 바이로이트의 리하르트 바그너의 첫 부분에서 이러한 니체의 생각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하나의 사건이 위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하나는 사건을 실행한 이들의 위대한 감각이며 다른 하나는 사건을 체험한 이들의 위대한 감각이다. 바그너는 비극적 음악을 통해 가장 내면적인 자연사상, 모든 현상 속에 내재하고 모든 현상을 넘어서는 의지의 떨림을 표현하고 니체는 이러한 의지의 떨림을 표현한 바그너의 음악을 이론적으로 완성시키려고 한 듯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그너는 디오니소스, 니체는 아폴론이었다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그러나 바이로이트 축제를 기점으로 둘 사이는 갈라지게 되죠. 당시의 니체는 자신의 본능이 총체적으로 길을 잃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과도기적 상태였던 거죠.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내게 결정적이었던 일은 바그너와의 결렬이 아니었다. 나는 내 본능이 총체적으로 길을 잃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바그너나 바젤의 교수집 같은 개별적인 실책은 그 총체적인 길 잃음에 대한 징후에 불과한 것이었다. 나 자신을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돌연 나를 엄습했다. 이때 나는 다시 내 정신으로 돌아오기에는 지금이 절호의 시기라고 생각했다. 바그너와의 결별은 니체로 하여금 자유로움을 선사했습니다. 그 결별은 바그너를 찬양하는 니체로부터 바그너에게 매여있는 니체로부터 자유로운 정신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바그너와 결별하고 쓴 책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며 니체가 이 책을 자유정신을 위한 책이라고 소개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니체는 바이로이트 축제가 끝나고 2년 뒤인 1878년에 출간된 자신의 책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첫 번째를 바그너가 머물고 있었던 바이로이트로 두 부를 보냅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거의 동시에 파르지팔 텍스트 한 부가 바그너로부터 도착하죠. 이 파르지팔은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비판하는 바그너의 작품입니다. 파르치판 여러분 알죠? 승배.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이 작품을 통해 바그너가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보다도 비극의 작별을 고하고자 했다는 것, 즉 비극적인 것 자체에 대해 작별을 고하고자 했다고 비판하고 또 선악의 저편에서는 만년의 바그너와 그의 파르지팔 음악에 반대한다고 말하죠.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안티 바그너주의자로서의 첫 번째 책과 바그너의 마지막 작품 파르지팔이 교차한 것에 대해서 훗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책이 마침내 완성되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중환자인 나는 심히 놀랐으며 특별히 바이로이트로 두 부를 보냈다. 기적 같은 우연으로 그와 거의 동시에 보기 좋은 파르지팔 텍스트 한 부가 도착했다. 내 충실한 친구 프리드리 니체에게 리하르트 바그너 히르헨라트에서 라는 바그너의 헌사가 적힌 채로 이 두 책의 교차 불길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두 개의 검이 막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울리지 않았던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일부를 본 바그너와 그의 부인은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니체와 바그너의 관계는 끝이 나죠. 당시 바그너의 부인 코지마가 자신의 친구였던 백작 부인에게 보낸 편지는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요 코지마 부인인데
이 부인이 아까 말했다시피 바그너 사후에 바그너가 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는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나는 니체의 책을 읽지 않았어요. 대충 훑어보니 몇몇의 명확한 문장들로 충분했어요. 나는 그 책을 치워버렸어요. 자신이 존경하는 어떤 일을 뛰어넘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니체의 첫 번째 작품은 바그너를 염두에 두고 썼으며 그 책을 바그너에게 헌정했죠. 그리고 바이로이트의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책을 썼던 니체로서는 그를 비판한다는 건 무척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결코 자기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겠죠. 그렇기에 니체는 바그너와 그의 부인이 자신의 책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기쁨을 느낍니다. 이제 니체는 바그너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신의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재미있는 건 데리다 역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책이 바그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니체의 탁월한 시도였다면 데리다의 코기토와 광기의 역사는 푸코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니체와 바그너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봤습니다. 뭐 사실은 그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하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 조금 더 짧은 내용이지만 이 손소독제만 있으면 저 선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좀 선전이 자.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 니체는 선악의 저편 2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니체와 바그너의 관계는 막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뭐 동영상이 한 8분짜리 조금 더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잠깐 돌아갑시다. 바그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으니까 텍스트를 보면은 문학과 음악, 바그너에 관한 에세이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목차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토마스 만이 리하드 바그너에 대해서 이 사람도 니체처럼 바그너와 어떻게 보면 애정의 관계였습니다. 사랑과 정과 애정의 관계, 양면적인 그런 마음속에 어떤 상반되는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게 이제 애정 관계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 속에서 보면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문학 작품 속에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음악적인 요소를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각적인 요소, 뭐 청각적인 요소 다 필요하지만 문학에서 음악적인 요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이 텍스트에서는 문학 작품에서 음악을 깊이 반영한 작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토마스 만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만의 작품을 다룰 때는 이 사람의 초기 작품과 음악, 특히 바그너에 관한 에세이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만의 작품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동문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쉽게 끝까지 읽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표현도 좀 반어적인, 독일어로 이론이라죠. 반어적인 표현도 많이 나오고 또 이중시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에세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토마스 만의 이런 작품과 생애, 사상적 변화를 이해하려고 할 때 바그너의 예술에 관한 토마스 만의 수필은 토마스 만을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되고 물론 바그너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됐죠. 그래서 이 두 인물을 독일의 위대한 두 인물을 동시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또 수필 제목이 뒤에 나오지만 여기에 보면 토마스 만이 쓴 것 중에 바그너의 예술에 관하여,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오늘날 바그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또 리하르드 바그너의 고뇌와 위대성, 또 바그너와 니벨룽겐의 반지, 바그너를 변호하며, 바그너와 영속성, 뭐 이런 많은 에세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토마스 만의 이런 많은 에세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또 리하르트 바그너의 예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게 이제 이 텍스트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토마스 만의 에세이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조금 과소평가됐는데 토마스 만의 작품들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분량에서도 이 토마스만의 그 전집 중에서 13권 중에서 5권이나 된답니다. 분량도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토마스만의 에세이를 제대로 다 읽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마스만의 에세이 중에서 바그너와 관련된 부분을 봄으로 인해서 이제 토마스만과 바그너의 관계, 그리고 토마스만 작가 자신과 리하르트 바그너에 대해서도 이제 동시에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토마스만이 파악한 바그너의 예술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또 제가 준비한 것 중에 바그너의 음악이 영화 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다 했죠. 이거 이제 니체가 방언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바그너의 음악 중에서 영화 음악에서 사용된 경우가 이제 지옥의 묵시록에서 아까 사용된 음악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음악을 다 듣기는 곤란하고 바이로이트 축제 한 13분 정도 분량이니까 요 내용을 하고 텍스트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이트 이 페스티벌이 이제 바그너와 관련된 축제거든요. 뭐 짤츠부르크 페스티벌, 브레겐츠 페스티벌 소개했으니까 당연히 바이로이트 페스티벌도 이 바그너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바그네리안들이 저보다 훨씬 더 이 바그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이제 항의가 오겠죠. 그죠?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은 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뭐 링컨의 연설문을 인용해서 바그너에 의한 바그너를 위한 바그너의 오페라 페스티벌입니다. 그렇죠. 예.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은 특히 다른 게 끼어들 수가 없어요. 오로지 실제 바그너 바그너를 작품 중심으로 중에서도 바그너의 유언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무대에 설 수 없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은 사실 엄격하게 그 룰을 지켜왔었죠.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국민 뭐 가수 뭐 국민 대표 뭐 국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뭐 국민 타자 이승엽 예전에 뭐 그런 말도 있었고, 그럼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국민 음악가, 국민 작곡가가 이제 바그너니까, 그죠? 예. 1876년부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한 200천, 그렇죠. 한 오래됐죠. 150년 이상이 되는 거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또 그리고 바그네리안들의 이제 성지순례입니다. 바그너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바그네리안. 7월 말부터 8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이로이트에는 바그네리안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제 이 축제에 모여들죠. 대단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표를 구할 수도 없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때에 비하면 좀 나아졌지만 지금 사실 코로나라는 게 뭐 영향 안 미친 곳이 없죠. 바이로이트 축제도 뭐 영향을 받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는 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7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지금 원래는 열립니다. 약 한 달. 바이로이트에서 2019년도 영상입니다. 이거는. 네. 바이로이트 축전극장은 이제 다른 극장에 비해 가지고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세 가지가 없습니다. 다른 극장에 있는 이 좌석 배치에서 이 중간 복도가 없습니다. 보통 섹타가 좌석 배치에는 보통 큰 극장 같은 경우는 한 2줄 정도 이렇게 한 줄 정도 이렇게 갈라놓은 중간 복도가 있죠. 근데 이 바이로이트 축전극장은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좌측 끝에서 우측까지 중간에 복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연 중간에 뭐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나가려고 하면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여러 수십 명은 지금 무릎을 스쳐야 되니까 포기를 하죠. 이 바그너가 이런 걸 싫어했답니다. 자기가 연주하고 있는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나가는 거. 오페라가 연주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자리를 뜨고 이런 거를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예.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아예 의자 배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 전에 화장실 미리 가고 볼일 다 보고 가야 돼요. 그래도 화장실 좀 자주 간 사람은 괴로울 겁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발코니석이 없습니다. 네. 옛날 이제 귀족들의 상징인 이제 이 주변 2층, 3층이 발코니들이 그렇죠. 없는 예전에는 이제 신분에 따라서 2층에는 귀족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신분 차이를 없애는 거죠. 게 이제 이 계급의 차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박은혜가 없애려고 싫어했답니다. 뭐 귀족이든 뭐든 내 다 오페라를 보는 똑같다는 사람은 거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앉아서 봐라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일단 무대가 시작되면은 객석의 조명이 완전히 꺼집니다. 무대에 집중하라는 무대에 거죠. 집중하라는 거죠. 무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사실 일반 피 때는 이 사실 그 오케스트라가 자리하기도 힘듭니다. 자, 이 지금 바이로이트를 가려 그러면 사실 바이로이트가 위치입니다. 이제 인구가 한 그렇죠? 7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리른베르크 근방인데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전범 재판이 시간제로 이랬던 봐서 일인 인천에서 이제 민현까지 직항편이 있으니까 자, 요건 민현에 건너뛰겠습니다. 가서 민현 전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은 민현 자기 음악에 이제 반지에 이제 우리가 리벨롱 반지 네 가지 사이클 중에서 이제 전야라 그럽니다. 이거 1야라 그러고 전야라 그러더라고요. 2부 라인의 황금이 실제로 1876년 8월 13일 날 이제 이 바이로이트에서 초연을 했어요. 그 다음에 14일 날 그 다음 날 리벨롱의 반지 1야 발퀴레를 했었고 하루 쉬고 16일 날 그 지그프리드 자기 아들 이름이 지그프리드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뭐 이 사람은 지금 애착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3야가 이제 신들의 항원 마지막 이제 대단원이죠. 8월 17일 날 지금 76년 8월 17일 날 지금 초연을 하면서 이 반지 시리즈는 바이로이트에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때 초연을 했습니다. 이 아마 파리지팔까지 초연을 여기서 하고 나머지 작품들은 다른 데서 초연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리른베르크의 명가수 자, 크리스탄과 대표작들이죠. 이졸데 타노이저 그다음에 로엔그린 이 방황하는 네덜란드까지 이렇게 10작품만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작품은 이제 매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렇죠. 이제 반지 시리즈는 보통 4작품이 같이 하기 때문에 반지 시리즈가 있는 해는 그렇죠. 보통 나머지 작품 한 반지 2작품 시리즈. 정도만 연주를 하고요. 반지 시리즈가 없는 때는 이제 원래처럼 이제 한 5가지 작품을 이렇게 하죠. 근데 이는 원래 지금 상영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83년경에 이제 바그너가 죽죠. 죽고 난 뒤부터는 이제 바그너의 부인인 이제 코지마가 이제 운영을 맡았다는데 이 바그너 부인 코지마는 이 사실 그 유명한 그 음악가 리스트의 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인이 남편이 죽은 이후에 바그너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 큰 역할을 했답니다. 그 혼의 자식이라 그러면 그 원작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뭐 심지어는 그 지휘자가 바그너의 원작에서 약간만 다른 해석을 하면은 실제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08년도에 이제 바그너의 아들인 이제 지크프리트가 경영을 시작했는데 자, 이 정도 합시다. 그래서 이 바이로이트 축제가 어쨌든 바그너의 성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이제 오늘 시간상으로 지금 48분 50분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더 내용을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바그너와 관련된 거는 지금 해야 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이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끊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텍스트 이 토마스만이 파악한 바그너의 예술 이 텍스트 내용을 할 건데 역시 이 텍스트 내용 하면서 또 바그너의 음악도 중간중간 혹은 관련된 에피소드도 제가 중간에 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편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